투자 수익도 생각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1년은 버티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기본이고 2년까지 버틸 수 있는 일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3개가 있잖아요. 연끌하신 분들은 막 열심히 투잡을 해서 메꾸는 데 올인할 게 아니라 쉽게 내 집을 팔 수 없겠구나 판단이 되면 정말 냉정하게 계산하셔서 차라리 던졌다가 내가 던지는 게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가 아닌가. 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워낙 또 지금 네. 한창 바쁘실 때일 것 같아요. 또 내년 네, 전망도 네.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 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시장이 변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뿐이 아니라 뭐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좀 내년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뜩이나 올해 초에 좀 네. 부동산 시장이 흔들렸다가 좀 이제는 좀 잠잠하나 싶더니 9월 기점으로 거래량이 말라들면서 야, 이것도 부동산 시장 흔들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우려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특례보금자리로 온 대출 금액하고 거래량하고 체크해 보니까 네. 이 대출 수요를 활용한 거래가 많았지 나머지 실수요자분들이 따라붙질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거래 시장의 주를 이루면 계산이 좀 가능하죠. 네네. 50년 주담대가 또 7월 5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거 합하면 한 50조 조금 안 돼요. 5억짜리면 10만이고, 그죠? 뭐 이런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은 5만이면 서울은 한 2만. 그럼 올해 안에 2만 5천 개는 일단 기본 수요고 추가 수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3천 건씩 10번이면 3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기본에다가 추가적인 수요가 붙으면 4천, 5천 건 가야 되는데 이미 보니까 대출 금액의 수준들이 3억 수준이더라고. 3억, 4억. 그러면 계산이 나오더라고. 아, 이게 추석 이후에는 완전히 끊기겠구나. 7월 5일 날 농협부터 시작해서 50년 주담대가 나오니까 이미 7월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살짝 꺾였다가 다시 8, 9월까지 2달을 또 가요. 가는데 이제 그게 50년 주담대 힘이었죠. 근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니까 이거 더 이상 가면 욕먹을 것 같잖아요. 또 선거도 있고. 네. 소비 생산 설비 투자가 갑자기 7, 8, 9월이 산업 동향 지수가 좋게 안 나오니까 정부도 약간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좀 긴축으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실수요가 부담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사라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죠. 결론은 아직 비싸다라는 게 일반 수요자들의 니즈하고 갭이 아직은 존재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상반기에 상승해가지고 많이 회복한 데가 한 90%까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 40% 빠졌던 게 다시 10%밖에 안 빠지니까 그 갭을 쫓아갈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의 수요의 대부분이 대출이고 그리고 또 그게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IMF도 이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또 지적까지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가계부채가 터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요? 터져도 지금 대출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네. 53%가 약간 고소득자 대출이고 물론 고소득자 대출자분들도 연체가 나오는 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다중채무자분들이 좀 3분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분이 좀 몰려 있잖아요. 그분들 숫자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연체율도 증가하고 그분들이 이제 가계부채 연계돼서 부동산까지 연계되잖아요. 대출 이자 못 갚으면 경매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임차권 등기가 서울 데이터만 보면 지금 임차권 등기가 2022년 1월에 한 200건, 300건밖에 안 됐어요. 서울의 공동주택이. 근데 지금 1,600건이거든요. 그러면 8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에서 보시는 전세가 상승, 이거는 일부 지역에 신축 대단지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들, 이쪽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전체로 평균을 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상황은.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나 그 데이터 표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떤 일부분의 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다 보니까 100%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세가가 상승하면 역전세난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왜냐하면
주로 2022년도가 고점이었는데 그때 임대차 계약 맺은 분들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이에 작년 말에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20-30% 빠졌고 다시 회복한 게 지금 이 수준이니까 여전히 2022년도 분들이 현재 시점하고 내년 초반까지 상반기까지 만기가 들어오잖아요. 임대차 만기. 뭐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금리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고 그 현상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보증을 못 내주면 경매를 당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전세 보증 그 반환 대출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가계부채 부담이라는 게 금리도 영향이 큰데 그게 이제 전세부터 출발해서 소유주한테 출발하고 연결을 하게 되고 금리를 우리가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올리고 있잖아요. 못 올리기도 하고. 근데 환율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럼 우리가 쓰는 돈에서 더 쓸 돈이 더 나갔으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주택을 살려는 여력은 더 약해졌잖아요. 이게 다 겹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올해 특례 보금자리도 좀 고금리로 받았던 분들 정책금리 좀 투입해가지고 4%대로 대환대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신생아론도 아마 전세 자금 대출하면서 대환대출을 고민할 거예요. 해줄지 말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또 그 와중에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이게 2030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거의 뭐 63.4%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들이 거의 다 영끌족일 거란 말이죠.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한 30-40%로 제가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차 영끌 때 전에 그때도 이미 2030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시세 차익이 난 분들이 계세요. 20년도 이때 사신 분들이. 네. 지금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타임이 됐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많이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이 한 60%라고 보고 40%는 한번 수익을 창출한 분들이 타고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대출 제가 영업본부장 뭐 한 두세 분 잘 아는데 대출의 대부분이 마영성하고 강남 3구는 네. 갈아타기가 한 6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정확하게 볼 게 이게 의외로 실거주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거로 나왔는데 기존의 수익을 본 사람들이 그걸 또 활용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거는 진짜 그럼 실수요자는 뭐 수익을 난 게 없으니까 쫓아가기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진 뭐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지금 집값이 약간 오버슈팅 됐다는 건 더 뭐 좀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가겠죠. 가계부채 지금 영끌하신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2021년도 꼭지에 사신 분들도 그분은 이제 뭐 차익은커녕 지금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리가 뭐 미국이 이번 FOMC에서 또 동결 분위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시장 금리는 또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그렇죠. 국채 금리가 뭐 내려온다고 얘기 뉴스 나오지만 예전에 2-3%에서 지금 4.5%, 4.9까지 갔다 4.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충분히 해지하려면은 함부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새 금리 낮춘다는 기사를 보면 3%대라는 말이 묘한 게 3.9%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네. 3%면 싼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러면 은행들은 3.9%에서 지금 6% 상단인데 그전에는 4점 초반에서 7%까지 갔잖아요. 네. 한때는 레고랜드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3%로 지내던 분들이 아직도 5%, 6%를 낸다는 건 2배 가까운 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영끌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대환대출도 못 하신 분도 계세요. 특례 때.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 고금리를 짊어지고 버티셔야 되는데 작년 말에 무슨 얘기 나왔었죠? 올해 금리 인하할 거다.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뭐라 그러냐면 연말 아니면 내년 취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 영끌하신 분들 중에 조금 레버리지가 과다해서 버티기 힘든 분들한테는 희망 고문이에요, 진짜.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그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막 하시잖아요. 미국이 지금 1%포인트 내릴 계획 내년 한 해, 네. 그게 뭐 최대치로 보고 있거든요, 다들. 그러면 4.5잖아요. 우리는 3.5잖아요. 여기다 무슨 희망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 영끌하신 분들은 자기 소득이 오버슈팅 해가지고 대출 받으셔서 투자 수익도 생각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1년은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꼭지 잡으신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기본이고 2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자 또 나가는 거 계산하시고 집값이 시나리오가 3개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전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못 뚫고 그냥 내가 고점에 샀는데 여기를 못 뚫고 여기서 머문다 중간에. 그래도 이미 갭이 있잖아요.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이자에다가 원금 손실까지 다 날라가게 되잖아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고 자기 사시는 지역에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가 추세, 또 신규 분양 추세, 거래량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쉽게 내 집을 팔 수 없겠구나 판단이 되면 정말 냉정하게 계산하셔서 차라리 던졌다가 내가 던지는 게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던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산다라면 이자를 안 내고 그러면 손실받던 게 줄겠죠, 폭이. 이런 부분도 또 한쪽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다 같이 버틴다 그러면 버티기만 하지 집을 이 값이 높아서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상태로 유지되면 나만 힘들 수도 있고 시나리오상 올라가야만 이게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가지를 놓으시고 다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 영끌하신 분들은 막 열심히 투잡을 해서 메꾸는 데 올인할 게 아니라 하루 날 잡고 앉으셔서 물론 저보다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경제가 좀 부족하시면 이런 우리 부자TV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몇 개 정리해 보면 같은 결이 나오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가 아닌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1년을 지났는데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내 집은 안 팔리잖아요. 내 집이 팔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좀 같이 생각하시는 지혜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그 말씀하셨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어느 방향이 좀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현재 거래량 수위를 보면 팔 사람은 너무 많고 네. 살 사람은 주위를 돌아봐도 제가 볼 때 좀 적어요. 아 그래요. 그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쉽게 물론 203040이 60% 가까이 아파트를 주택 구매 수요층이었지만 한 1, 2년 동안 나머지 그 5060 중에 무주택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계속 추세적으로 못 따라 들어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 능력이 되는데 가격이 지금 너무 펌핑이 된 거예요. 이미 2021년부터 거래량이 말부터 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22년 상반기에 가격은 오르고 신고가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페이크다. 그렇죠. 그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부동산도 똑같아요. 시간의 텀만 차이가 있는 거지 사이클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2021년 말부터 22년 초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다시 일단 회복을 했잖아요. 경착륙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건설사 PF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의 속도와 시간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의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된 바람에 데드캣 바운스 때 두 번째 상승 꼭지점에 산 사람들은 다시 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네,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시장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닥은 아직 안 왔다. 올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관리나 투자나 이런 개념, 내 집 마련 개념도 그 시점을 조바심 내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소비 여력도 그렇고 가처분 소득 감소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들이 그걸 가리키는데 그거를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희망적인 생각만 가지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 강남 3구만큼은 버틸 거다. 네, 버틸 거다 했는데 이 노른자만큼은 이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최근에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30, 40 분들이 40이시면은 10년 전이면 네.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되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인제 직장 적응할 때고 여자분들은 한 5년 차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돼야 이제 세상이 좀 제대로 보이잖아요. 어떤 자기 주체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10년 내내 올랐잖아요. 작년에 잠깐 내렸는데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건 계속 올라가나 보다라는 그 프레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는 그 젊은 분이 10년 내내 자기 괴로웠대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입사 때부터 네. 점심시간만 되면 그렇게 갭 투자한 대리 과장님이 자랑을 하고 막 밥을 사주고 그게 주기적으로 연출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도부터 계속 그렇죠. 올라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10년 동안 보니까 아, 이 세상은 이렇게 가나 보다. 정답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워라밸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그 빈 갭을 채우려고 젊은이들이 많은 맞아요. 어떤 콘텐츠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요새 점심을 안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안 사주는데도 그거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아니야 나도 가야지라는 그 욕망이 대출을 또 해준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할까라는 그게 이제 발동 걸린 거죠. 근데 이분들은 또 후배들한테 거꾸로 얘기하겠죠. 부동산은 이건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세대마다 이 갭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IMF 세대들은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아주 부모님부터 다 박살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강남에 대한 그 좋은 면만 보시고 네. 강남 집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물론 확률적으로 희소성이 있으니까 수요는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지만 큰 나무가 쓰러지면 밑에 있는 나무 쓰러지잖아요. 강남에 미분양 나고 막 정신없던 시절들을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불패라는 말이 100%뭐 확신처럼 갖고 계신데 저나 제 주위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더라고. 서칭을 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강남 미분양 시절에 기사가 한때 많았었는데 네. 기사들이 많이 제고가 됐어요. 그게 또 아이러니예요. 부동산이 자본시세 차익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 10년 걸린다고 가정하면 네. 단기 2, 3년의 개념에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들이면 수익률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남 사구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지금 1.4에서 5예요. 은행 예금금리 4%, 5%잖아요. 네. 채권이나 특판 6, 7%고. 그러면 1%를 3년 두면 3%씩 10% 벌써 갭이 벌어지잖아요. 3년이면. 단위로 계산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지금. 간단하잖아요. 아, 그렇게 좋은데 왜 팔아요? 또 올라갈 건데. 아닌 거죠. 오버슈팅 된 거죠, 강남도. 과수요가 붙어가지고 오버슈팅 된 가격이 버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정 과도기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에 끝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죠. 이거 최소한 2, 3년은 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수요가 따라붙을 분들이 없어요. 2020년, 21년도에 연끌들 많이 하셔서 순서적으로 수요에게 그래서 밑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2030, 40 주위에 보시면 살만한 사람 다 샀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돈을 더 모아 사든지 집값이 내려와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분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강남 부패는 없습니다. 그거를 본 사람은 있다라는 거를 당연스럽게 이제 알 수 있는데 10년간 못 봤으니까 못 본 사람들은 맞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제가 30살부터 살았는데 올라왔는데 일명 꼰대분들이 강남도 망할까 이 소리가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뭐라고 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인 거네요. 헤어져야 이제 뭐가
그때 다시 한번 세상을 보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런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뭐 안티팬이 생기더라도 사이클상 우리가 경제를 시험 공부하느라고 배웠지 스스로 체득한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렇죠. 생업에 바쁘시니까. 다행히 이제 이런 유튜브들이 나와서 정보가 공유돼서 조금 나아지곤 있는데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없는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럼 큰일 나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거짓말을 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강남마저 그렇게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다른 곳에도 그 여파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돌이 하나 큰 게 굴러와요. 밑에 작은 돌도 있어요. 다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으스러지잖아요. 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저렇게 좋은데도 내려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이거 거품이었구나라는 게 확 퍼지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하락의 폭이나 조정이 심하면 경제에 또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연착륙이 가야지 이게 알맞게 거품이 제거되는 게 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게 심하면은 정부에서 아마 그 지방 광역시 위주로 수도권하고 그 미분양분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집값이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런 걸 던지겠죠, 정책을. 그러면 그때 사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부동산이든 뭐든 뭐 자산 가치는 M2랑 통행선으로 우상향하니까 시간의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얼마가 오르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금을 안 내는 것만도 수익률이 또 반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숨통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다 위기지만 아시잖아요. 비 많이 오면 집신 장소 망하지만 우산 장소는 뭐 이런 이치들을 조금만 한 번 더 한 발 더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왔을 때 영끌하신 분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그 피해를 보셔가지고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걸 사실 수 있는 분은 또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양면성을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딱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예. 이게 그냥 혹시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수위가 낮은 민스키의 더블딥. 민스키 모먼트 딱 치시면 여러분들 더블딥이란 모양의 그래프도 뜨고 그분이 한 3, 40년 공부하셨는데 결론이 그 그림 한 장이거든요. 꼭지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프로피트 메이킹. 수익을 이제 갖는 거예요. 저평가됐을 때 샀던 분들이 그게 우리 영끌 시절이잖아요. 그때 수익을 찾는 분들이 계시면 그 다음 과정이 더블딥 다음에 패닉이라고 딱 정리가 돼요. 거기서. 딱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작년에 약간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빠진 게 그림에도 똑같이 나와요. 빠졌다가 싹 올라갔다 이제 다시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좋겠네요. 일시적 반등 후 중장기적 하향 조정 기간 시작이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생아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약간 또 받쳐줄 거예요. 지금 막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많은 분위기잖아요. 갑자기 한 3달 만에 내년 초부터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고 분명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또 제어책을 던져야 되잖아요. 급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서로 관망하는 혼동이 되는데 신생아론이 들어오니까 거래가 늘기 시작하고 수요가 늘면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연말까지 쭉 빠졌다가 잠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더블딥처럼 다시 한번 내려가는 시기가 하반기 한 여름부터 빠르면 여름 저는 가을은 뭐 거의 90%라고 보는 게 가을은 여러분 생각하실 게 그게 있잖아요. PF가 기억나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 10월이죠. 네. 그러니까 1년 한 1개월, 2개월 지났잖아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건설회사들 뭐 망하니 자빠지니 막 이래서 기재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뭐 다 앉아가지고 PF 지원 정부는 강력하게 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만기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PF. 근데 그 사이에 물건을 많이 조금 소화된 데도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6만 7천 호까지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 한 5만 5천 호거든요. 11,000개 아파트 미분양 현장은 이 지원 때문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5만 원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늘었잖아요. 근데 돈은 전체 볼륨은 133조인데 투입분은 25조예요. 당연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자를 내면서 버티겠지만
그럼 2년 차가 언제냐면 내년 9월이거든요. 10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쉽게 AA 등급이 지금 7, 8%고요. 금리가. 트리플 A가. 그리고 A 등급 이하가 지금 10에서 14%예요. 트리플 B로 가면 바로 13%예요. 금리가. 그러면 작년에 뭐 평균적으로 10%라고 치고 뭐 안전한데 말고 10%로 PF를 받았고 올해 한 12% 받으면 22%가 벌써 날아가잖아요. 수익이. 이자로만.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건축비가 좀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또 한 5%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 수익을 보통 건설 사업 현장은 20에서 30%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날아간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들이 안 좋아지면 PF 부실이 나잖아요. 그 만기 DDA가 9월달, 10월달인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장에 버티다가 그 일들이 잘 해결되려면 정말 우리가 로또 같이 막 2차 전지가 잘 팔려서 국민들한테 막 돈이 막 이래야지 버티잖아요. 근데 그건 또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도 미스매치예요. 경제가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가을로 갈수록. 근데 그 전에 차라리 조그맣게 터져주면 한 번 터지면 여기서 조그맣게 터질 텐데 묻히고 가면 뒤에서 몰아서 터지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가 가을 쪽으로 미쳐질 수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년 봄이 적게 매도할 수도 있어요. 현재 2, 3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런 뭐 조금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내년에 집을 들어가야 되는 집을 사야 되는 네,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사야죠. 사야 돼요. 부득이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사야죠. 단 조건이 있죠. 우리 경제학도 뭐 이프 가정법 하에서 이 모든 일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시면 돼요. 어떤 집값이든 내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살려고 하는 집이 내 소득의 35%를 안 넘는 가격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면 돼요. 그건 35%가 무슨 개념이냐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뭐 나이 드셔도 뭐 똑같죠. 만약에 좀 시드머니가 약하시면 그럼 대출을 받으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원리금 균등으로 볼 때 자기가 갚고도 최저생계비가 지금 법원 2023년 기준으로요. 2인 가구가 206만 원, 3인 가구가 한 260만 원 돼요. 그럼 200만 원은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덧칠 원리금 갚으면서 200에서 250은 남아야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제가 볼 때. 비싸고 싸고 이런 거 상관없이. 비싸게 샀으면 내려가는 동안은 힘들겠지만 올라가는 시기에 균형점 찾아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어떤 프레임에 좀 계시다라면 무리해서 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40%는 넘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변수가 있을 때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부족이라 그러죠. 그러면 흑자도산 일명 그죠? 갖고 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행히 내년에 총선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올 겨울하고 내년 1, 2월 사이에 아마 공공분양 물량이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정책을 국가를 위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캐스팅 보던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던져야 되는데 던질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집 문제가 제일 크니까 네. 부동산을 좋은 자리에 국가 세금을 적극 투입해 가지고 금리도 낮게 해주고 집을 싸게 좋은 자리에 교통도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좋게 보잖아요. 그 카드가 이제 내년 봄에 100% 나옵니다. 일단 연말에 조금 나왔고 내년 봄에 두세 번 던질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아까우니까 뭐 1월 한 번, 3월 한 번 하든지 2월 하든지 3월 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들이 나올 거고 신생아도 또 터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때요? 젊은이들이 막 사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집값은 다른 분위기가 다운시켜 놓으니까 약간은 조정기미에서 안정된 선에서 들어가면 최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공공분양을 예전 같지 않게 지금 건축비도 올렸거든요. 네. 예전 같지 않나요? LH가 지금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많이 쳐가지고 이제
대충 못 져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말씀하셨던 위기 속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내년 봄. 일단 저부터 빨리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는 100% 도전하셔야 돼요. 3기 신도시는. 3기 말이 3기 신도시지 그냥 서울 옆에 붙어 있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 교통망이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월 가는 거 빨리 못 느끼시겠지만 10년 금세 가거든요. 10년 뒤에 지금 분양하는 신도시들은 다 기가 막힌 교통망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 때는 못 느끼던 1기, 2기에서 못 느끼던 교통망을 갖게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년 금세 가니까 공공분양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참 좋다고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럼 만약에 네. 이거는 뭐 당장에 내가 상황상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 그냥 투자 목적으로 네. 기다리실 줄 아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찌됐든 더 빠질 것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언제쯤 바닥이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어떤 시점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돈 잘 벌거든요. 네. 근데 2021년 말 꼭지 때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을 부인하고 같이. 네. 근데 부인도 동의를 하더래요. 그럼 무주택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미. 예측을 하고 이분들은 한 수 위에요. 그 와중에 전세를 가면 그땐 전세값이 좀 비쌌잖아요. 22년도까지. 그렇죠. 주택가격은 21년 말에 꼭지 찍고 22년에 조금 더 올랐지만 전세 가격은 2022년에 푹 올랐거든요. 임대차 만료 시점이고 텀이 맞으니까. 그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제학 개념이 너무 투철해서 좀 문제예요. 바로 월세로 가더라고. 바로 월세로. 그냥 계산 딱 하더니 금리 올라가고 전세 그걸 미리 계산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월세는 뭐가 있어요? 이동성이 뛰어나요. 그렇죠. 전세를 깔고 앉아 있으면 집이 나왔을 때 저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네.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또 집을 샀고 이제 새로운 집을 살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한 2년 살았잖아요, 지금. 2년이니까 2년 차 돼 가잖아요. 그러면 타임이 딱 맞아요. 2022년에 집을 샀는데 그 월세로 살다가 딱 타임 맞춰서 샀는데 뭐 내년이나 후년이면 2년이 지나니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한 집을 더 사도. 더 사고서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되니까 세금도 안 내. 이런 뛰어난 자산 관리 및 내 집 마련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냥 말씀 주신 질문이 좋으신데 최적화하는 모습을 찾으려면 월세가 그러니까 집을 사서 어렵게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네. 내가 월세를 가서 어렵게 버티면서 시드머니를 불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린 상태에서 말씀 주신 그 더블 딥의 어떤 저점이 흐르는 방향 속에서 그 주택을 매입한다면 최적의 어떤 내 집 마련 플러스 자산 증식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사이클을 좀 공부하시고 예측하시는 능력이 좀 필요하죠.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내가 좀 월세로 가서 그러셨어요? 네. 역시. 지금은 좀 전세 어쩔 수 없이 계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긴 한데 이제 만료되니까 이제는 월세로 가서 좀 모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왔을 때 똑같으시구나. 좀 잡아야겠다 이 생각은 갖고 정확하신 있었는데. 거예요. 최고죠. 그 월세는 또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동성뿐이 아니라 이렇게 뭐 전구가 뭐 망가지거나 문이 부셔지거나 뭐가 좀 안 좋으면 전화해서 고치면 수선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월세는 100%. 네. 그렇죠? 그 좋잖아요. 전세는 이제 자기 돈 자꾸 쓰게 되잖아요. 전화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죠. 월세 세액공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교수님 덕분에 저의 이제 또 내년 부동산 이제 뭐 투자뿐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도움이 됐으면 너무 뭐 감사하고요. 저도. 예. 그럼 혹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네. 아직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이 내년 한 해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부동산 시장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네. 대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뭘까요? 그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마련도 그렇고 네. 자산 증식도 그렇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영끌하다 보면 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영끌을 잘해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버신 부부가 좀 욕심을 내서 오버슈팅을 했어요. 만약에 했는데 부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시작돼요. 싸움이 나. 사이가 안 좋아져. 네.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안 사가지고 왜 그때 안 사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요즘 역전됐죠. 네. 한번 내려오니까 역전되니까 두 부부가 어때요? 생각이 서로 약간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일단 잘하시라부터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그게 건강해야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해가지고 집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하면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핵심은 그거죠. 아, 내 능력이 지금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기본적인 시드문이라는 바탕을 통해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 증식이나 관리는 필수니까 내 집 마련의 개념을 1번으로 두고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 한 해가 공부하기 좋은 때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올해처럼. 네. 작년하고 올해가 두 번째 복습 시간이잖아요. 복습인데 내년에 그러면 세 번째, 삼세판이란 말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10년 동안 2030, 40 분들이 프레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요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잖아요. 내년에 또 나타날 때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은 뭐냐면 그거죠. 예전에 그 프레임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기만 하시면 뭐 다른 어떠한 세세한 툴보다도 그걸 먼저 깨우치시면 이제 보이잖아요, 시장이. 보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걸 챙기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편적인 이론에 따라서 따라가시다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올라. 강남 불패 이런 거 따라가시다 보면 거짓말같이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니까 자기 행복의 목적이 뭔지 다시 체크하시고 경제 사이클 좀 공부하시고 한 발 물러선 관점에서 내년에 또 만약에 이런 사이클이 온다라면 아, 세상이 10년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죠? 네. 그걸 파악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어떤 포커스가 좀 보이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우리가 네.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맞아요. 그 목적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젊을 때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결국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뭐 가격 올라가니까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만 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궁극적인 나의 가치관 목적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아, 부자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이 최고고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나 저 인터뷰하는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건강이 한없이 가지 않거든요. 항상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가족한테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약간 미워서 싸움이 났어도 원래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던 사람이잖아요. 아,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면 거짓말 같은 에너지가 나와서 사업도 잘 되시고 부동산 이 자산 투자하는 것도 막 휘둘리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뭐 여러분 하여간 부자TV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자TV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한문호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함께 또 좋은 기운 드리면서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